과연 인류가 핵 에너지를 아주 잘 통제할 수 있겠느냐? 기술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생각을 해요. 원전 안전하다며 만 년에 한 번 정도 큰 사고 날까 말까 하다는데 왜 원전 돌리기 시작한 지 한 60년, 70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2건이나 났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전이 과연 안전한가? 의심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만든 가속화된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독시 과학평론가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김작가TV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방산, 투자를 하는데 이제 방산주 관심이 있기도 하고 세계 전쟁,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이 이제 핵이다 보니까 그렇죠. 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 실험은 언제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통틀어서 핵무기는 실제로 쏜 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일단 최초의 핵 실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에 오펜하이머 영화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흥미로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게 됐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핵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나가사키에 핵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핵무기를 재고가 몇 개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재고가 없었어요? 계속 만들고는 있었어요. 아, 그때 딱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구나. 그렇죠. 그게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초반에는. 그래서 실제 첫 핵실험도 바로 직전입니다. 7월 달에 있었고요. 핵무기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있고 우리가 리틀보이라고 하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그겁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었던 펜맨이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 핵무기인데 실제로 영화를 봐도 나오지만 우라늄을 가지고 하는 핵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폭발시키기가 좀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볼 때 아예 핵실험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건 100% 된다. 이게 됩니다. 해서 그거는 그냥 가지고 있고 실제로 플루토늄 폭탄의 경우에는 한번 해봐야 된다 실험을. 그래서 핵실험을 최초로 한 것은 7월 달에 하게 된 거고요. 그것이 성공하게 되고 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사실 첫 번째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히로시마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나가사키 딱 두 번 일본에 터뜨린 거죠. 두 번입니다. 그 역사상 실전에 쓰였던 예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밖에 다른 나라 맞은 적이 없고 없습니다. 쏜 나라도 없고 없죠. 어쨌든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과학계도 약간 연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나치에서도 실제 연구를 좀 했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밖에 없겠지. 설마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군에서 판단한 거고. 근데 이제 이어서 나가사키 또 떨어졌죠. 그때쯤 되면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지. 또 날라오면 이제 그래서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무조건 항복으로 갔다. 실전에서 쓴 거는 그렇게 2번인데 질문에서는 이제 실제로 쏜 게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전이 아니라 이제 핵 실험을 생각하자면 수천 번 있으면 2,000번 이상 있었을 거고. 2,000번 이상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거 말고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모르는 거는 비밀리에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일상이 된 거죠.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달에 한번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슈였지만 아폴로 11호, 12호, 13호, 14호 이렇게 가면서 13호는 물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슈가 됐지만 뒤에 가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계속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흥미로운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핵실험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럼 대기 중에 이런 방사성 원소가 퍼져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정밀 과학 분야에서 철을 사용해야 되는데 철이 이런 방사성 원소로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실험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하기 이전 1945년 이전에 가라앉았던 군함들은 철이 많잖아요. 철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끄집어 올려내서 이렇게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원소의 오염이 없는 그 철을 가지고 어떤 정밀 기기를 만들기도 해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인간이 그냥 광기가 장난 아니구나. 다 오염됐습니다. 자, 그러면 핵폭탄이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고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건 만들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커다랗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항성들이잖아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인 거고 중력의 힘이니까 그거 말고는 항성인데 태양 같은 건데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영원 이전부터 느끼기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에너지를 뿜어내는가를 알게 된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태양의 에너지원이 사실 핵융합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요. 그 외계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를 쓸 것인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쓸 것인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아마 핵무기일 겁니다.
그 말은 이 우주 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 물론 반물질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모은다는 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우주를 가도 안드로메다를 가도 거기에 눈부신 문명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핵무기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구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혹시 모를 외계인의 침공 때도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수천 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방위 됩니다. 사실 뭐 전 세계 대륙에 쏠기에는 넘칠 정도의 개수잖아.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핵실험이 우주나 뭐 수중, 지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 이루어진 적은 뭐 수중, 지하는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주가 있을까요? 우주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주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우주는 어디서부터 우주일까요? 어렵다. 보통 이제 80km 네. 혹은 100km 정도를 넘어가면 우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00km 이상에서보다는 그러니까 수십 킬로미터 위니까 사실상 우주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핵실험은 있었어요. 미국도 하고 러시아도 했습니다. 네. 소련이죠, 그 당시에는. 그 무기는 어떤 거냐면 거기서 뭘 터뜨리고 싶으세요? 네, 뭔가를 터뜨려갖고 뭔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막 파괴시키고 뭔가 화구를 만들고 싶으면 지표면이나 한 100m 정도 상공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뭐 물에서 터뜨리는 건 이유가 있죠. 너무 커다란 그 에너지를 물이 흡수하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 에너지구나. 파장을 보면서. 그렇죠. 우주에서 터뜨려야 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전혀 상상도 못하겠는데. EMP였습니다. EMP. 말 그대로 저 높은 곳에서 터뜨리면서 범위 이 전체 여기 닿는 이 부분에 그 전자장비를 다 망가뜨리는 EMP 폭탄에 대한 실험들을 실제로 우주에서 했던 거죠.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이런 실험들을 계속했어요. 물에서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실제로 비키니에서 핵실험을 했었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비키니요? 예. 우리가 아는 그 비키니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비키니 섬에서 비키니 섬에서 했었던 그 실험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키니급의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었다. 무슨 섬에서 무슨 비키니 실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험? 수소폭탄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키니 그 수영복이 처음 나왔을 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런 수영복 입다니 비키니급의 그런 놀라운 수소폭탄에서 뭐 어떻게 되는 섬이 날아갔어요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냥 증발. 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무인도도 아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좀 오염되면서 그리고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 1960년대 중반 네. 이후로는 모든 핵실험을 다 어디서 하냐면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만 한다면 어디서 해라?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 비키니 섬이 환초가 지금도 이제 찾아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뭐 아름다운 게 뭐 중요합니까? 사실 군사 시설로서 이제 실험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 번 23차례 어마어마한 핵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핵실험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강제 이주시켜야겠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주해라,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험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했지만 뭐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핵실험들을 합니다. 뭐 크로스로드 작전이라든가 캐슬 브라보. 캐슬 브라보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이에요. 그리고 소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짜르본바라고 하는 커다란 핵폭탄 있지 않습니까? 수소폭탄. 그런 것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캐슬 브라보 실험도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캐슬 브라보 실험을 했을 때 방사선 낙진이 물속에서도 팍 위로 솟구쳐서 비처럼 주변에 눈처럼 쫙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주했었던 원주민들, 그 근처에 이제 조업을 하고 있었던 일본의 그 선원들에게 좀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환경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실험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계속 실험을 하냐 하면서 사실 이런 실험이 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실전은 2번밖에 없지만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 정도가 있었다, 이런 무기도 만들었다, 잘 몰라서 하는 실험도 있지만 분명히 전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인 비판이 있으면서 현재는 땅 속에서 지하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사능에 피폭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피폭되면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사선 자체의 그 방사가 말 그대로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가 막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20세기 초반에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알아내고 그걸 연구해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는 초창기 했었던 분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마리 큐리.
뭐 퀴리 부인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위인전을 읽었던 그게 뭐였냐면 뭔가 이제 돌덩어리인데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튼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오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알파선은 그냥 입자들입니다. 헬륨 네. 수소 핵, 헬륨 원자 핵이라고도 하고 이런 알파 입자도 나오고 베타 입자는 고에너지의 전자고요. 감마 입자는 전자기 파입니다. 이런 무언가가 방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핵이 터진다. 핵폭탄의 원리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딱 폭발을 할 때 우리 쿠키 칙초 아니면 참크래커 참크래커 딱 쪼개면 딱 쪽이면 깨끗하게 안 되죠. 그렇죠. 가루가 튀죠. 가루가 튀죠. 그런 가루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튑니다. 튀어난 입자들이 혹은 전자파가 우리의 세포를 때리게 되면요.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게 되는데 세포막에 구멍이 생긴다. 예를 들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아예 유리시켜서 이온화를 시켜버린다.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세포가 죽겠죠. 네. 이건 그나마 뭐 괜찮습니다. 네. 죽으면 뭐 재생이 되든 뭐 어떻게든 치료하면 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에너지, 고에너지가 DNA를 끊어놔요. DNA를 조각냅니다. DNA는 뭐냐면 우리 세포가 여기 있는 세포는 제가 이제 상처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번 녹화 때 와보면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세포가 분열하면서 치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포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필요한 효소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뭔가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세포가 어떻게 만들까요? 뭘 갖고 만들까요? 설계도가 있죠. 그 세포의 설계도가 DNA인데 문제는 이 방사선이 DNA를 조각을 내버립니다. 네. 그러면 설계도가 없는 세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자기의 주기는 뭐 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던가 이제 치유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이게 효소가 필요해 혹은 내가 새로운 세포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세를 만들자라고 세포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딱 보니까 설계도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분열 자체가 안 되겠죠. 분열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쫙 하고 방사선이 강하게 내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약간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고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 표피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져야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뻘겋게 진물이 계속 나오면서 세포 회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벽은 한 3일에 한 번 정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정도. 왜냐면 위는 굉장히 극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복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낡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뭘 보고 만든다? 그 DNA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DNA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격심한 위장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세포들이 결국에는 수복이 안 되니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강한 방사능에 노출이 된 사람이 방법이 없는 걸 알아요. 내가. 의사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 과학 기술로는 이 사람이 당장 죽진 않는데 필경 며칠에서 길어봐야 100일 이내에 죽을 걸 거의 확실하게 아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핵 픽폭의 방사능 픽폭의 무서운 점인 거죠. 자, 그럼 피폭된 사례가 있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실 이때 이후로 원전 사업들도 굉장히 주춤했던 게 있는 건데 이 사고 여파는 어느 정도였죠? 이게 원전 사고는 요 두 개가 대표적인 거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가장 커서 이 두 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전 사고는 등급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사고의 등급이 있는데 가장 최고 등급인 것이 이 두 개고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여파가 뭐냐? 제가 이제 인류의 네. 이제 과학사를 전체를 보면 이제 기술사를 포함해서 네. 모든 게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혹은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 E는 MC 제곱이라는 걸 알아냈을 때부터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올 게 거의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제동을 건 거, 브레이크를 건 게 이 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 소련이 사실 되게 무서워했어요. 뭘 무서워했냐면 미국을 무서워했어요. 네.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격이 됐든 테러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갑자기 전력망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뭘 하고 있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열을 안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전력이 끊기는 건 큰일 나거든요. 전력이 갑자기 끊겨서 생겼던 문제가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우리가 이 원전을 정지, 셧다운 시켰을 때
그래도 계속 끓고 있었던 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터빈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운도 안 좋고 안전 뭐 스위치도 끄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왜 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테러를 두려워해서 우리도 한번 미리 대응을 해봐야겠다라는 거고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발전기를 돌리고 있어서 맞아요. 일단 돌리고는 있었는데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이게 이제 잘 유지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돌리면서 실험한 겁니다. 베타 테스트를 했던 거죠. 그냥 우연히 터진 사고는 아닙니다. 아니었던 거고 일부러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는데도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나중에 그것만 한 시간 한번 해볼까요? 재밌어요. 네. 역사가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터졌습니다. 처음에 뭐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예전에 그 HBO 드라마 체르노빌 워낙 유명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 정도로 잘 수습했던 거는 소련이니까 가능했다. 임명경 씨라고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나름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련의 붕괴의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건 그 연방의 붕괴잖아요. 네. 이거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우리 그러면 연방 탈퇴하겠습니다. 막 나가버리는데 그걸 막을 힘이 러시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꼽습니다. 그 정도의 여파였던 거예요. 돈도 인명도 어마어마하게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고 이제 네. 국력이 들어간 거죠. 국부가 들어간 거죠. 도저히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소련의 붕괴의 원인이 됐다. 후쿠시마는요? 후쿠시마는 이게 가장 최근 사례잖아요. 그렇죠.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가장 큰 여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염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후로 많은 서방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많은 나라들이 핵이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원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거랑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핵이 사실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핵은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근데 뭐 어떤 핵 폐기물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미래에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내일의 나야 힘내. 약간 이런 게 있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방안이 좀 좋은 방안이고 지금은 실제로 그래서 대안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모든 핵은 아니지만 핵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고가 딱 난 직후에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거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니 일본 같은 나라가 처음에 일본은 매뉴얼이 잘 돼 있고 안전하면 일본이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쿄전력에서 했었던 행동들 그리고 그 전까지 위험천만하게 일어났었던 것들 그리고 그런 나라조차 그 쓰나미를 막지 못하고 그리고 쓰나미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과연 인류가 핵 에너지를 아주 잘 통제할 수 있겠느냐 기술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생각을 해요. 기술보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탄원전 선언을 해버렸죠. 네. 물론 프랑스는 원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도 뭐 에너지가 모자르면 뭐 네. 프랑스 것도 뽑아오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기조가 뭐로 가고 있냐. 원전 안전하다며 만 년에 한 번 정도 큰 사고 날까 말까 하다는데 왜 원전 돌리기 시작한 지 한 60년, 70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2건이나 났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전이 과연 안전한가? 의심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만든 가속화된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은 실험을 잘못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후쿠시마는 계기점은 쓰나미였네. 쓰나미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렇죠. 쓰나미가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있어도 사고가 안 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키운 거는 도쿄전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해하실 텐데 사고가 났어요. 일단 여기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돼서 발전기가 다 꺼졌습니다. 이런 원전은 셧다운을 시켜도 계속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냉각수를 돌려야 돼요. 그렇죠. 끄더라도. 근데 그 냉각수를 돌릴 수 있는 펌프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설계상에서 이거 미국에서 이거 다 이게 해준 거거든요. 미국 엔지니어가 와서 잠깐만요. 여기 만약에 그 홍수가 나거나 이런 쓰나미가 와서 물에 잠기게 되면 이거 끊기는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했어요. 여기 설계 위험하다고. 근데 그 조언을 듣고 약간은 변경을 시켰는데 비상 발전기는 좀 위치를 좀 바꾸기도 했는데 그 전력을 배분하는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키운 거죠. 여기가 물에 잠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첫 번째. 그래서 뜨거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물을 그렇죠. 뭘 하면 돼요?
바닷물을? 그렇죠. 네. 근데 안 했습니다. 왜요? 이거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참 어려운데 도쿄전력 직원이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았어요. 그대로 놔두면 이런 사고가 날 줄 알아서 내가 독단적으로 바닷물을 해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럼 그 원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박수를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비난을 받죠. 야, 이 사람아. 아니, 우리가 잘 수습할 수 있었는데 사고 네가 안 거기다 났- 대고 안 나면. 안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닷물 투입하지 않고 이것도 살리고 했는데 너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 지금 이거 했다라고 그렇죠.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닷물을 끝까지 투입을 안 해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도쿄전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인재인 건 확실한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무슨 말인지 않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 세계에서 핵무기 보유국은 어떤 국가가 있고 핵전력 실상은 어떻게 돼요? 일단 핵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국가는 5개가 있고요. 5개. 어디 네. 어디죠? 미국, 미국, 중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또 프랑스, 영국, 프랑스까지. 프랑스. 네. 나머지 더 가진 국가들 공식 개가 말고 있습니다. 네. 비공식. 일단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고요. 인도, 파키스탄,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을 거로 거의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그렇죠. 북한까지 있습니다. 아, 이란이 이제 계속 만들려고 하다가 네. 얼마 전에 두드려 맞았죠. 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1, 2, 3가 미국, 러시아. 미국, 러시아 2개입니다. 두 개. 네. 네. 그 뭐 사실 수천 발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엄청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줄여서 개수로는 지금 러시아가 1위고 네. 미국이 2위인데 그게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투발 수단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개수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뭐 캐슬브라보라든가 막 그런 짜르본바처럼 그런 거 만들어진 게 아주 옛날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핵무기 어떻습니까? 위험해요. 뭐 도시 하나 증발시켰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 말고 네. 오히려 전술 핵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핵 가방. 그렇죠. 막 진짜 조만한 네. 거. 교량 하나 파괴시키는 정도. 근데 예전이 아니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전문가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전술 핵을 쓸수 핵무기는 있다. 쓸 수도 있다. 그걸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쓴 게 없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여파가 어마어마할 테니까.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그거를 러시아가 가져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장해 줄게. 아. 아야, 우리는 같은 나라, 그러니까 아. 소련이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크라이나에 배치는 됐었지만 사실은 러시아 거였다라고 얘기하면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같은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우주기술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발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네. 모스크바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그걸 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부용지문 있다. 무슨 소리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분해해갖고 꺼내가지고 자기네가 투발수단 집어넣으면 돼요. 우주강국이에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네. 어쨌는지 우리가 보장해줄게. 중국도 우리가 도와줄게. 뭐 하면서 너희들 갖고 있지 말고. 다시 다른 양보해. 주변국도 뭐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다 넘겼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뒤에서 하는 말은 좀 의미는 없습니다만 결과론적 해석일 수 있으니 그렇죠. 그게 있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이적해까지는 안 됐을 수 있다. 뭐 아. 키이우를 폭격하는 일들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란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란이 핵무기 시설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파괴됐는데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부 다 파괴 못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미국 뭐 트럼프는 다 파괴시켰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네,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파괴시켰어요. 근데 이란은 원래 좀 저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이란이 안 되겠다. 그만하지 뭐. 이제 더 이상 개발 안 해야겠다 할까요? 아니면 악으로 깡으로 바득바득 더 할까요? 더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지에 몰렸는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좀 생각할 것 같은데. 유예를 한 거죠. 지금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지. 만약에 있었다면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나라가 뭐 파키스탄도 있고 이렇게 했었던 아. 거죠. 실제로 아득바득 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하는 걸 막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미룬 거죠. 일단 밀어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 보유국주 안에 미국의 핵무기는 제가 알고 있고 전 세계에 깔려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인지라 미국 핵무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예산으로는 이제 공개됐었던 걸 보니까 오. 1년에 약 한 130조 정도 130조. 유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렇게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4분의 1, 5분의 1인데. 그렇죠. 그만큼 천발이 없는 핵무기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다. 파키스탄의 예를 들자면 파키스탄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핵이 있어요. 한두 발이 아닙니다. 여러 발이 있어요. 인도랑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우리 죽는다 싶어서 그렇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관리하고 있는 군부의 힘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안보에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그 발목을 잡은 건 핵무기다. 근데 미국도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전 세계에 깔려 있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일단 나토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유럽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배치됐었던 것 같고 일본, 뭐 대만 다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공식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좀 놔뒀을 수도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전략 핵잠이 있고요. 그렇죠. 핵잠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대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나라 하나를 통째로 없앨 수 있는 그 핵잠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데 굳이 예를 들면 미군 기지에 뭐 우리 주한 미군 기지에다가 그걸 배치를 다시 시킨다 그러지 않겠지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과시죠. 보여주는 거죠. 이거로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다? 전 세계에 핵잠은 돌아다니죠. 근데 공식적인 배치는 그렇게 서로 동맹 관계인 나토에만 있다. 자,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대장 국가들인데 중국이 핵무기 확장 속도, 현재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2035년경에는 약 1,500개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 쏘지도 못할 텐데 핵무기 개수를 1,500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렇게 늘리는 이유는 뭐 대만을 나중에 먹는다든가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걸까요? 패권 유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패권이 지역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 슈퍼파워로 중국을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이미 제꼈다. 우리 미국과 이강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할 거면 러시아는 제쳤죠 거의 뭐. 그렇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G2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이제 미국과 비등하고 이길 거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간 산업을 건너뛰고 첨단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AI를 포함한 모든 걸 첨단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핵무기의 개수가 미국이나 러시아 대비 적다. 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게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팽창할 거면 나도 여기 군사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까워. 하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좀 체면이 살아라고 하는 품위 유지비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항상 하고 싶죠. 하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을 견제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도 중국 싫어하죠. 사실 러시아도 사이가 안 좋죠. 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미군도 그렇고 북한도 말 안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핑계로 이미 있었던 나라가 계속 늘리는 거는 조금 제재하기 쉽지 않고 아니 중국이나 미국이 만약에 늘려요. 어느 나라가 거기 경제 제재를 하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제재 당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근데 오늘 뭐 핵무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 막 듣고 있는데 재밌게 설명하시네요. 저 사실 이 주제를 할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뭐 핵무기 과학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이 정말 재밌어 할까 했는데 과학평론가 이 서울이 기가 막히시네요. 이거 과학 원리만 해도 재밌기는 한데 네네. 오늘 원리보다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역시 본인이 빛나는 무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납니다.